자, 트럼프가 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라는 그 유인 우주선을 쏜 그 장소에 참관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기자들하고 대담해서 G7을 미루고, 원래 G7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몇 달 미루고, 그 G7을 미루는 대신에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 등 네 나라가 더 추가되어서, 그래서 G11으로 하자, G11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가 지금 G7을 미루고 G11으로 하자라는 부분에는 이 중국을 완전히 포위하기 위한, 자기가 봤을 때 GDP로 세계 10위 안에 들어오는 나라들을 다 집어넣자,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기존의 G7에다가 나머지 4개 나라를 넣으면 한국이 10등이니까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넣쳤는데, 트럼프는 러시아는 만만해서 자기가 좀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평상시라면 이거는 뭐 문 정권이 한국이 G7을 확장한 G11에 초청이 되었다, 국격의 상승이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처럼 난리를 치고 아마 굉장히 이 부분을 가지고 떠들썩하게 해야 될 거라고 짐작이 듭니다. 그런데 굉장히 침묵을 지키고 조용해졌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정부의 공식 반응은 통보를 사전에 받은 바 없이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말한 걸로 보인다, 협의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사전에 통보받은 바가 없는 적흥 제안이다. 이런 것도 보면 과거에 엄청난 한미 간에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문재인의 마치 능력 이런 식으로 부각시키는데 탁월한 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중하게 지금 굴까요? 좀 의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권이 지금 트럼프의 적흥 제안이다,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으니 뭐라고 말할 게 없다라고 나오는 부분은요, 이건 좀 중국을 의식해서 트럼프가 결국 중국 포위 구도를 좀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한다, 이 부분을 알고 중국을 의식해서 이제 중국한테 찍히는 부분에 대해서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가 발을 빼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이 배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 정권은 이 아무리 자신들이 호재라고 떠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도 미중 갈등의 한쪽에서 미국 쪽에 서야 될 일이 생긴다면 거기에 서는 부분을 꺼리는 문 정권의 그 본질을 여실히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주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호주 총리와 미국 정부 사이에 이번 초청과 관련해서 사전 접촉이 있었다고 한국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자, 친문들만 지금 뭣도 모르고 이 한국이 드디어 G11 선진국 클럽에 초청되었다, 국격이 향상되었다 떠드는데, 자,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에 붙들려 가는 만큼의 상응하는 수음료를 단단히 내야 될 거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이 말을 언급하면서 두어 가지를 더 언급했어요. 홍콩의 특별 G 박탈, 그러니까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넘겨지기 직전에 미국이 홍콩의 G를 그대로 자본주의적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걸 도우려고 홍콩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순차적으로 박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WHO 세계보건기구에 탈퇴하겠다, 사실상 관계 단절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중국 정부의 코로나 잘못으로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다. 중국의 부당한 행위는 잘 알려져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공격을 중국에 집중적으로 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은 G7을 확대한 기구에 가자니까 참 가고는 싶은데 중국 문제가 나오니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런 계륵 같은 처지가 돼 버렸다는 겁니다. 자, 지금 7은 원래 G5로 했지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렇게 5나라가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탈리아, 캐나다까지 넣어서 G7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 러시아가 그 뒤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G8가 됐는데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 축출되고 다시 G7이 됐어요. 자, 그래서 원래 이 회의는 화상회의로 6월 10일쯤 하게 돼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회의를 6월 한 30일로 옮겨가지고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서로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하려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메르켈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서로 지금 이 전부 셧다운 했다가 겨우 이제 경제를 조금 개방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 세계의 정상들이 직접 만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 대선이 끝나고 11월 달 이후에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G7을 G10이나 G11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뭐 이렇게 하려면 나머지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맞지만은 이 한 가지 사실에서도 한국이 엄청난 지금 국격 향상, 세계의 이 지도자적인 선진국 위치 이런 홍보를 포기하고 여기에 갔을 때 중국에 대한 압박에 동참하라는 부분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딜레마가 더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미국 혼자서 결정하지 못하지만 트럼프 성격에 게스트로 넣어놓고 적극적으로 이제 다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G11으로 하자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러시아가 들어가는 부분이 서방 선진국 모임에 맞느냐?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축출시켰는데 다른 나라를 넣으면서 러시아를 짓느라는 트럼프가 러시아를 슬그머니 넣으려는 거 아니냐? 그래 반대가 나오면 이제 G10으로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9월 달쯤 하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다시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여기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쪽 다 바람둥이로 이렇게 낙인이 찍힐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이 이 두 나라에 비해서는 작지만 독품은 보고처럼 톡 쏘는 전략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말 장난에 불과하죠.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을 보고처럼 쏘려다가는 잡아먹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미중 사이에 중간에 설 길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과의 한국 간에 한 30년에 걸쳐 지금 형성되어 온 관계들을 이참에 이제 서서히 정리하는 수순으로 갈 필요가 있다. 중국은 누가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끝나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중국의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중국의 위안화의 가치가 폭락할 수 있는 중국 내부의 이 숨겨놓은 부채 문제가 너무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지금 제조업이나 소비 부분에 지금 이 마이너스 성장 부분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몇 년 안에 붕괴가 될 건데 한국이 한 10년 정도 앞을 내다본다면 미중 간의 관계는 좋아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미국도 지금 내부에 이번에 뭐 흑인 폭동이나 이런 것처럼 복잡한 관계가 있지만은 중국보다는 훨씬 이렇게 미국이 쇠락하는 속도는 늦다.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머지않은 시기에 붕괴될 거다. 그리고 미국은 다른 지구상의 나라가 다 망해도 마지막까지는 버틸 거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자원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G1이라는 G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못 쫓아간다. 자, 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이나 지금 미군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하고의 이 맺어온 이런 관습 등을 봤을 때는 한국은 미국 편에 서야 된다. 그러면 지금 한국이 서서히 미국 쪽으로 옮아가고 중국하고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나중에 중국이 망할 때 같이 깔려 죽는 그런 일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 판단을 국가 시스템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한국의 어느 이 지금 국가의 이 발전 전략을 고민하는 데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의 경제적 붕괴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숱하게 중국의 경제적 붕괴가 논의되고 있고 그래서 아베가 수조를 들어서 지금 중국에 있던 일본 기업들이 일본으로 리쇼링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중국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독 한국만이 지금 군사적 미국과의 동맹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그냥 미국의 눈치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요. 성주에 금요일 날 한밤에 이 사드 기지에 장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게 아니냐고 난리가 났는데요. 그 장비 크기로 보면 상당히 큰 장비였는데 군은 기존에 배치된 것과 같은 기종의 같은 수량이다. 그래서 중국이 반발하는 장거리 중국 내부까지 들여다보는 레이더는 반입을 안 했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 사전 설명까지 중국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 들어간 사드 장비는 뭐냐? 그러면 한국이 지금 과거에 2기 정도만 임시로 올려놨다가 추가로 4기가 더 배치되는 상황에서 이제 6기가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또 다른 사드 즉 1.5를 기존의 6기라면 9기로 확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기존의 사드 레이더 AN/TPY-2를 이제 사드하고 페이트리엇하고 통합해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통합해서 레이더 하나에 사드와 페이트리엇을 같이 넣는 부분을 지금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장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왜 이 부분이 통합이냐? 미국은 지금 미사일 방어청이 북한이 지금 이 미사일 능력이 날로 향상이 되고 한국에 있는 이 미군 기지들에 대한 단거리 미사일 능력이 또 장거리 방사포를 통한 능력이 그리고 이스칸데르 같은 불규칙한 궤적을 보이는 미사일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사드만으로 지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등을 신종 미사일 등을 막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과 페이트리엇 그러니까 짧은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페이트리엇 미사일하고 사드 미사일을 같은 레이더를 쓰면서 동시에 가동하는 이 부분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격 발사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무기가 서로 간에 고도가 다르고 또 사거리도 다른데 이거를 통합해서 운영하면 다층 방어 체계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고고도에서 요격하고 저고도에서 요격하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 이 통합 시스템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페이트리엇 레이더는 100km밖에 못 봐요. 그런데 지금 한 800km 밑으로 좁혀놓은 이 사드 레이더, 아마 한국에 있는 건 그것도 안 될 거예요. 한 500으로 해놨다라고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드 레이더를 이렇게 가동하면 페이트리엇 미사일이 한 500km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통합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가지고 오는 부분에서 지금 중국에 설명을 하는 부분이 한미 간의 기밀을 공유하는 부분에서 중국에다가 이런저런 한국에 배치된 미사일의 성능 또 통합체계 운용 등을 중국에 설명했다면 이 자체가 엄청난 지금 기밀 유출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이 한국과 동맹관계에서 적에게 사실상 적에게 모든 사실을 가르쳐 준다면 어떻게 동맹이 유지되겠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에 처해 있는 위치가요. 미국의 동맹이라지만은 중국의 지금 지향이 되어가고 있어서 미국이 자신의 동맹으로서 중국 포위 구도에 가담해라고 해도 그걸 결정하지 못하고 또 사드 레이더를 갖다가 지금 페이트리엇과 이렇게 통합해서 운용하려고 해도 그걸 중국에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가련한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라 꼬라지가 말이 아니다는 겁니다.